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익률 1위, 부동산 하락 전환, 머니무비 시작,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이 자랑하는 성과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평가지 블룸버그를 포함해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 연일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경제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 불안했던 한국 사회를 통합과 안정으로 이끌고 가더니 결국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히 저희 같은 지지자들의 주장이 아닌 세계적 외신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국힘의원들은 모든 경제지표를 부인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형적인 갈라치기, 양극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주택값이 오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보는 지수 같은 게 있는데 뭐 120 몇에서 108까지 떨어졌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잘 몰라요. 숫자 같은 거 나오면. 그래서 이광수 대표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소위 집값이랑 뭐 계속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집값 잡힌다라는 표현의 정의를 좀 해주세요. 싸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예를 들어서 안정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오르는 겁니까? 근데 저는 명확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 정상화나 안정화는 어떤 의미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중간 소득의 가구가 서울에요.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이 100채 중에서 3채밖에 안 돼요. 근데 10년 전에는 20채였어요. 예.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정상화나 안정은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집값이 하나는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근데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상화는 결국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고 안정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의를 안 내린 상태에서 뭐 강남에서 뭐가 얼마가 떨어진 물건이 나온다, 지금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할 때 저 같은 전문가들 미리 불러요. 그래서 뭐 정상화 조치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정상화가 뭡니까? 집값 하락이에요? 오르는 거예요? 답을 못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집값 올리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또 많이 올라서도 안 돼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진짜 정책 책임자들이. 그랬더니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의 이제 국가재정법부터 해서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채별로 칸막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경제 정책이거든. 근데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부터 해서 다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임금을 받는다. 이게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저임금 이게 또 기재부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만큼 받아서 5년 정도 모으면은 서울에서 몇 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적정하는 요것만 따지고 되니까 맞아요. 주택 정책을 못 잡았던 거고. 그리고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국가 총자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많아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국토부가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건설 산업도 좋아져야 돼 거기도. 그렇지. 안 맞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제 대출 같은 건 또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출 기재부는 문제죠. 또 기재부로 가고. 대출을 이렇게 은행업이 좋아지잖아.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었다. 목표가 없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잘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막 각종 정치인, 민원, 맞아요. 막 여론, 언론에서 갑자기 요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까서 먹고 이랬지 정책을. 오히려 근데 약발이 안 지금은요 대통령이 이걸 내려보냈어요. 위에서부터. 그랬더니 부총리가 갑자기 아마 이거 해서 작게 만들려고 했거든. 아마로 크게 할 뻔했죠. 예. 안 돼요. 이거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하향식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정책의 신뢰를 갖고.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지금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지 우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뭐 정확히 말씀드리고는 어렵지만 반대로 4, 50년 동안 부동산 공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어렵다. 네. 어허.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근데 변곡점은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드디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자 난 강남에 안 사는데 강남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강남 집값이 다른 지역, 강북과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가장 나쁜 얘기예요. 음. 뭐냐면 야 강남에 안 살 건데 강남 그냥 내버려도 아니요. 강남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한국의 어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해야 예. 돼요. 그래서 이제 강남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방향성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시장에 반응이 없잖아요. 어허. 그러면 이거는 엄청 공격받을 거예요. 그렇지. 뭐 정치적 공격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아하. 건 이제 더 속도가 빠르게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외에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락해서도 안 돼요 또. 그렇죠. 이게 뭐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람의 이중적인 거거든.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내리길 바라고 예. 자기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거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임금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산업 경제 이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복합적으로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역대 정부에서 다 못 맞췄어요. 사실 이런 게 어디에도 적용되는지 아세요? 최저임금도 똑같아요. 예. 최저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최저임금을 못 살아.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임금 정도 돼야 되거든. 그 개념을 우리 못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진짜 그 최저를 얘기하는 건데 다들 최저만 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에서부터 바꿔라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맥락이 닿는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뉴스를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종부세가 어쩌니 보유세가 어쩌니 뭐 세금 가지고 얘기했다가 지금 한동안은 그거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 중과 유예하는 것을 딱 끊어버린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강론 같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론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향성 잡았는데 보유세 얘기를 많이들 해요. 지금 이제 거래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바뀐다 그러고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막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건도 내놓고. 근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보유세를 재산세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얘기가 필요하죠 지금. 근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논의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다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났으니까. 그럼 매물은 다시 감소하고 집값은 또 오를 텐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뭐냐면 그런 메시지를 줘야 시장의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빠질 때 나와요? 아니죠. 계속 오르는데 나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대책이라고 해서 떨어질 집값이 오를 때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보유세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는 집값이 오를 때 생각해 보겠대요. 지금 잘 잡히고 있는데 왜 굳이 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렇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평소에 요즘 화를 많이 내요. 화나면 하지. 근데 70년 지금이 동안 정말로 이야기했는데 골든 이겨야 타임이기도 되니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 그 중과 기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매물 잠기고 이렇게 되면 이거 보니까 시장이 시그널을 받으니까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 예. 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른바 뭐 특이성 유동성 자본이 부동산에 있던 것들이 주식으로 확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오죠. 그렇죠. 네. 교수님도 화난 건 알겠는데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교수님도 보시기에 내가 돈 안 되는데 부동산에 돈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특히 보유세 같은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돈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럼 보유세 올려주면 이제 거래세 낮춰주나요?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니 이분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보통 전 세계적으로 둘 다 높은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성필이 지금 있거든요. 집 살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투기로 집을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네, 혼내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진짜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좋은 건 말씀이네요. 네. 왜 양도세와 왜 거래세와 보유세를 딜하려고 해요? 보유세 먼저 올리고 네. 거래세는 나중에 고려해도 돼요. 아. 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 한국의 보유세는 불공정하고 그리고 낮습니다. 이것 먼저 정상화 시켜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보유세 얘기하면 거래세 낮춰달래요. 이러면 딜이 돼버려요. 시작. 예. 또 다른 질문. 자, 재밌다. 자영업자 재밌어. 문제와 이른바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상가 과잉 있잖아요. 이거 사실 좀 연동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어떻게 왜 지금 뭐 주상복합을 지금 외풀이상 상가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럼 네. 공급이 줄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가 과도하게 공급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신도시 가 보시면 상가 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하게 있는데 비어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편의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한번 확 바뀌고 나면 뭔가 정리가 될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것보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값이다. 표 문제는 민감한 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사회 이제 스윙보트거든요. 이 정권의 향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과잉이잖아요. 과잉인데 상가는 계속 나오니까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상가를 자꾸 사놓으려고 해. 이게 자기네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표 생각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네. 같습니다. 나만 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네, 오히려 우리- 표 생각을 안 하고 밀어붙이니까 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모든 나오니까.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 MBS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오늘 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 사람들이 보유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세까지 했는데 집값을 못 잡아서 반대한 거예요. 양도세를 반대한 게 아니라 양도세를 잘 하니까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아유 보유세는 안 돼. 그거를 종합부동산 도입해서 우리 선거 졌어. 아니라고요. 그렇죠. 종부세까지 했는데도 집값을 안정 못 시켜서 표가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내 집은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집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뭐라고 하지? 그건 그 자체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집값을 안정 이거 못 되게 시켰어? 중요한 것 이것도 같아요. 심리네. 정치적 예. 심리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잘 도입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면요 모두 다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이 인과관계를 그렇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갔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돈 버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용해서 아하. 상대방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와서 호빵하고 어묵이 잘 팔리는데 야 호빵이 잘 팔리니까 어묵 잘 팔리지? 이렇게 해서 현혹시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것들이 지금까지 많았었고 특히 이제 건설 사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선봉해서 활동을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언론사가 직접 건설 시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는 더 많이 방송에 나와야 되고 더 많이 떠들고 다니고 더 많이 화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주 시간을 하나 내줘요. 아니 무조건 내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때 말고 앵그리 이광수 광수. 대표 나올 때 불러주십시오. 아, 왜냐면 제가 저 질문도 재밌게 좀 하고 예, 배우기도 하고. 제가 오늘 목요일 괜찮네요. 지금 댓글 반응도 네. 크크크가 많아요. 그리고 올소라는 얘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반응들도 있고 우리 이광수 대표를 제가 요 목요일 멤버들하고 어떻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막 제가 최근에도 막 국민의 패널들이 막 매물이 나왔는데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거든요. 잠깐 있어봐 나 연락하고 올게 그러거든요. 그렇지, 이광수 그렇지. 대표한테 예, 연락하고 예, 올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국힘이 노리고 있는 게 4월, 5월 지나면 전월세 대란이 올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 막 이런 프레임을 전략을 하고 갖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구별해서 보고 싶은데 예.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3천 그러니까 2,500에서 4천 오른 건 대통령 잘 뽑아서예요. 확실하게. 예. 예, 그리고 4천에서 5천 간 건 음. 이제 반반씩 대통령 잘 뽑아서 더하기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져서 예. 그리고 5천에서 지금 6천 넘어가는 건 예. 대통령 잘 뽑아서의 힘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랄까요 엄청난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코스피 올라가고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코스피 전체에서 40%가 넘는 것 같은데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쏠렸다라고 말하는 그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거기에 답변을 해줬어요. 뭐냐면 쏠렸다고? 그러면 안 오른 주식이 더 많은데?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 잠깐 쏠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에만 쏠려 있다. 예. 그거 말고도 안 오른 주들이 많다. 그 쫄렸다는 건 다른 데는 다 안 올랐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만큼 가능성이 더 높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높다. 더 오를 것들이 거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관점의 차이인데 네.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놀라운 게 그런 관점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반도체 두 회사만 올랐어요? 그럼 다른 회사 더 많이 오르겠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만큼 사실은 더 오를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엄청 잘할 겁니다. 사람을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오르는 건 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무진장 제가 물어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저같이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같이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뭐 왜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건 안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렇게 파고들거든요. 그쪽에서는 지적을 그렇게 네,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70%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야. 아하. 장성철이 산 건 안 올라요. 그게 작주거든요. 예, 그걸 자꾸 거론하지 30%에 해당돼요. 거기. 반도체가 유독 올랐던 거지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기 그 때문에. 말이 한 마디 딱 끝나네. 그렇죠. 전체 70%가 올랐다 이 그렇죠. 녀석아. 그러면 예. 우리 이광수 대표 말씀대로라면 그야말로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주식 장 전체가 좀 건강해졌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두 예. 가지인데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신뢰를 받고 있다.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뢰 자산의 역할을 돼가고 있는 거죠. 신뢰 자산의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과거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지들이 얘기하는 그 과거의 얘기들을 기초로 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전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지수가 계속 올해 들어서 오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흠. 그거 꼭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과거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꼭지다. 그런데 완전히 한국의 국민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막 사고, 그렇죠. 그죠? IRP. 예. 네, 장기 주식 차원에서 막 ETF를 사고, 펀드를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사면은 뭐 주가가 오릅니까? 아니에요. 외국인들 오르면 다 나가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SK하이닉스는 뭐 블랙락이 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 블랙락은 뭐 계속 있습니까? 오르면 나가지? 그렇지. 그 수익 창출해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큰 한국 자본들이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틴다, 주가가 그거를. 계속 오르고 사실은 내가 퇴직연금에 사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절대 안 팔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변화가 그렇군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거죠. 완전히요. 그래서 오늘 그 인상적인 문장을 제가 하나 봤는데 서학개미 압도한 동학외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학개미 뭐 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우리 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게 보인대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니까 외국인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얘기 하려면 그 얘기 한번 해줘요. 옛날에 저 외국 가가지고 외국 기관들한테 우리 주식 사라고 팔러 다녔던 분이거든요. 왜요? 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대요. 야, 니들은 니들 거 안 사면서 우리 보고 사라 그러냐. 아니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했으니까 네. 애널리스트는 이제 한국 기업 분석해서 네. 이게 마케팅하러 다녀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쌉니다. 회사 이익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뉴욕 가고 유럽 가고 뭐 월스트리트 가서 제가 누구도 만났냐면 그 유명한 잘 아시겠지만 비왕이라고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제 마케팅을 세일즈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끝날 때마다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영어는 반말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지정학적 위기도 아니고 남북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 게 나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극복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극복돼 가고 있는 거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사장이 안 마시면 이거 마시고 싶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이재용이 아이폰 쓰는 거죠. 그런 거죠. 저 그죠? 한겨레 대표이사가 지금 뭐 조선일보 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평양신문 아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윤석열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뭐 지정학적인 이유, 뭐 안보상의 이유 이런 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정작 그 안에 시장은 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네. 그걸 극복해내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3차 개정안까지 지금 다 진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주가가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정책의 이슈가 나오면 뉴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럼 그 뒤로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선반영. 맞아요. 그래서 왜 주식의 경원이라고 막 네. 돌아다니는 게 뉴스에 팔고 뉴스에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정책의 이슈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법의 3차 개정이 끝이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주가 누르기. 대통령이 지금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주가 누리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미들은 그래 맞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 계속 장작을 넣어주잖아요. 아니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확인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누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대요. 이제 많이 올랐다고 코스피 혼났답니다. 대통령한테. 네. 더 올라야 된다. 이제 그냥 시작이다. 혼났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 시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대. 그렇죠. 기대와 전망. 그러면 그런 정책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과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거시 경제 지표 좋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실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뭐 경제 망했다 이런 비판 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이지만, 근데 주식은 바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다라는 하나의 이익 정책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거듭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또 제도적 철학적 문제로까지도 이게 또 상승을 시켜요. 이익도 주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정의감도 만들어주고 이게 같이 만들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가 신뢰도도 만들어지고 모두가 다 이게 정책으로 또 영속성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국정 방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우리 시장 자체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지금 외신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뭐 노무라 증권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 갈 거다. 8천 간다. JP모건은 7,500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10,000 간다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 공약이 5천이었으니까 임기 내에만 하면 되는 건데 1년도 안 됐을 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정확히는 공약은 아니었어요. 예, 숫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 자기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기대가- 잘못된 정치 신념을 갖고 인버스에 넣었던 사람들이 요즘에 그 고생을 많이 우스갯소 하죠. 짤로 올리는 게 공약 5천이었잖아. 5천으로 돌려줘. 공약을 그런 어겼다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코스피가 뭐 2배가 오르고 6천이 가고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 1분위의 가구는 주식시장을 1년 전에 주식을 7천만 원 이상 갖고 있었어요. 이제 2배가 올라서 1억 4천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은 1분위의 가구들은 70만 원밖에 없어요. 예. 140만 원 됐겠죠. 그나마도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배가 넘어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창 얘기한 게 있어요. 2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주식 대중화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한 이유가 그리고 못한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못한 이유가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자금 일단 없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몰라서. 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손실만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 차원에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금도 더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게 하고 연금이라든지 지금요 공기업들도요 퇴직연금으로 한국 주식을 못 사게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왜 그런 걸 안 고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대통령이 할 수는 없잖아. 참 사람 좋은 분인데 이 얘기만 나면 이렇게 화를 내요. 네, 맞아요. 예. 이재명식 발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린 더 오를 여지가 있네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거죠. 것들만 바꿔준다고 하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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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더 오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좋아져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이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에 네. 접근하기 좀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쪽을 파고 들어요. 그런데 철저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극을 좁혀줘야 되는 것. 이게 또 사실은 나라가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제시하는 게 처음부터 지난해부터 주가 오르기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국정 차원에서 전 국민을 주식 투자를 공부시켜줘라, 학습시켜주고. 그래서 책도 쓰지 않죠. 제가 무료로 예. 아니 제 책도 썼지만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배포도 했었죠. 배포도 예. 했었어요. 그때 되게 저도 형편이 안 봤습니다. 좋았어요.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때 열심히 형편이 안 읽고 좋았어요.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런 거 안 되면 민주당원들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다 모여있는 데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공짜로 공연이래요. 강연 해드린다. 아, 요새 공연하는 마음으로 됐냐? 민주펀드 만들어야겠네. 민주펀드. 그래서 그 뭐죠? 지역구 불러달라. 네, 네. 한 5명 불렀나? 예. 여러분 그 진짜요. 음. 이게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의 이런 그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는 게 예전에 이분이 그냥 애널리스트로 이럴 때 강연 다니실 때는 그 강연 요구가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뭐 현저히 적은 돈으로 어디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또 가면 또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훗날 뭐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산이 좀 늘어나면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런 리액션들을 보내거든요. 또 그런 게 보람이 돼서 또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을 개인적 측면이나 하지만 정부나 그래서 민주당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주식 투자 얘기하면 늦지 않았다. 예, 주식 투자 얘기하면서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 구조적인 얘기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광수 대표한테 물어보는 건 그래서 뭐 사야 되냐, 뭐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들어가도 되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뭐냐면 된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을 한다의 방점을 찍고 합니다. 그 대신 원칙을 지키시고 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왜 두려움을 갖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어떤 두려움이 예. 있습니까? 많이 떨어질까봐 내릴까 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두려움을 줄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들어갑니다. 많이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이 떨어질 걸 고민해요? 왜 그게 두려우세요?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댓글에 종목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막 이렇게 호수가 큰 바다가 호수만 보다가 바다가 봤어요. 그러면 바다가 무섭대요. 근데 바다가 무서운 겁니까? 아니죠.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요. 호수만 보다가 바다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바다는 오히려 더 즐거운 겁니다. 야, 수영 강사 이광수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와닿는 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줄은 선천적. 아는데 울산에서 태어났는데도 수영을 못해요? 저는 바다 수영은 약간 쫄려요. 그런데 구명조끼만 있으면 날아다니지. 그러면 스노클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안전성을 좀 확보해서 뭘 하는 방법들을 막 알려주십니다. 주식계의 구명조끼 이광수 선생님. 예. 그 약간 보면 이제 이광수, 박시동 약간 세트처럼 다니거든요. 얘기를 해줘요. ETF 해라. 네. 그 얘기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비과세로 진행되는 뭐 지수 연동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강조하셨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강연을 좀 쫓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그래서 이게 이번 상법 개정이 너무 잘하고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투기 성이라는 성격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가지고 배당받고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가장 원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식회사의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잊어먹었던 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맞아요. 정상화시켜주고 우리한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저긴 꾼들이 야바이판 벌이는 그렇죠, 곳이다라는 그렇지, 인식이 그렇지. 있어서 맞아요. 그랬던 네.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 전환이 되면서 이제 되게 전 중요한 국민이, 거죠. 예, 다 사게 된 그래서 그때 그 뭐 이게 노름 같다, 갬블 같다라고 했던 주식시장으로 안 갔던 돈들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부동산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굉장히 잦은 빈도로 SNS 게시를 하면서 그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